2차 재난지원금으로 일부 계층의 통신비를 월 2만 원 할인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독감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 전 국민 중 1,900만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무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에서 국방장관실로 파견된 정책보좌관이 추미애 대표 아들을 거론하며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민원을 넣었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울산에 상륙한 뒤 강릉 북쪽 해상으로 빠져나가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월성 원전 발전기가 멈췄고 현대자동차 일부 생산 라인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140일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보증금 3천만 원도 몰수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싱글 1위에 오른 것과 관련해 경제적 효과가 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올여름 긴 장마와 태풍으로 한반도 전체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을 강타한 뒤에 강릉 북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당초 동해 해상으로 북진할 것이라는 예보와 달리 경로가 서쪽으로 쏠리면서 영남 지역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 2기가 한때 멈추는 아찔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해안가를 덮치고 최대 초속 40m에 이르는 강풍에 표지판과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시간당 70mm의 폭우까지 쏟아지면서 울산 태화강은 금세 넘칠 듯 위태롭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당초 동해를 따라 북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접근하면서 경로가 서쪽으로 치우쳤고 결국 부산에 접근한 뒤 울산을 관통하며 북으로 이동했습니다. 태풍 경로가 바뀌면서 영남 일대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전 8시 40분쯤에는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2호기와 3호기의 가동이 멈췄습니다. 송전 설비에 낙뢰 피해가 생기면서 발전기 가동이 멈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풍 영향을 보시면 됩니다. 원인이 나와야 지금 파악 중이기 때문에 재가동 절차는 아마 그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울산 공업단지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현대자동차 울산 5공장, 현대모비스 공장의 가동도 중단됐습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부산 시내 곳곳이 물에 잠겨 출근길이 마비됐고 부산 광안대교를 달리던 냉동탑차가 강풍에 쓰러져 전복됐다. 아슬아슬하게 구조됐습니다. 거의 이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이렇게 불었는데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감안해가지고 저희 몸에 이제 안전 로프 같은 거를 이제 달고 작업을 했죠. 차량 앞유리를 파기하고 나서 요구조자를 이제 구출했는데 이후 태풍 하이선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다소 세력이 약해졌지만 많은 비를 뿌리면서 강원도 해안가 일대에도 침수와 붕괴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명피해는 실종 1명과 경상 5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산에서 돌과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는 산사태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긴 장마와 계속되는 태풍에 토양이 물을 잔뜩 머금고 있어 작은 충격에도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10월 말까지 태풍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해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배우미 기자입니다. 산사태로 굴러내려온 흙더미와 바위들로 도로가 완전히 끊겼고 산사태로 밀려내려온 돌과 흙더미는 공장 지붕까지 높게 쌓였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50대 남성은 흙 속에 매몰됐다 119에 구조됐습니다. 주택 앞 마당에도 토사가 밀려와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나 태풍인 줄 알고 문 도로 닫고 꽉 잡고 있었어요. 옥상에 올라갈 때 산사태 내가 할아버지 막 물 속에 막.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지나가면서 부산과 경남, 강원 지역에는 산사태와 도로 붕괴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 그리고 태풍 바비와 마이삭에 이어 하이선까지 잇따라 한반도를 덮치면서 흙은 마치 수분을 잔뜩 머금은 스펀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흙으로 더 흡수되지 못한 빗물은 안반층 위로 흐르면서 외부 충격이라도 생기면 언제든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겁니다. 태풍이 지나갔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산에 있는 흙들이 모두 지금 젖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요. 이후 추가적으로 내리는 강우에 의해서 산의 흙들이 응집력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쿵쿵 산울림 소리가 들리거나 경사지에서 갑자기 물이 샘솟는 것을 본다면 산사태 위험 신호이므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기돼 왔던 병가 연장 의혹 외에 또 다른 청탁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추 장관 아들을 평창 동계올림픽 때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병가를 연장할 때는 추 장관의 의원 보좌관이 군에 연락을 했었는데 이 통역병 선발 관련해서는 이 당에서 파견된 또 다른 정책 보좌관이 관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먼저 정한희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석 달 앞둔 지난 2017년 11월 당시 카투사 한국군 지원단장을 맡은 A대령은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를 통역병으로 차출해달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그걸 보내라는 청탁이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막 부하들한테 하고 했던데. 황제 휴가 의혹에 이어 파견 청탁 외압설까지 제기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국방부 장관실 관계자는 채널A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파견 나온 장관 정책보좌관 B씨가 당대표 아들인데 평창 통역병으로 갈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 물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무시했고 당시 송영무 장관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실패한 민원이었지만 여당 추천 보좌관을 통해 각종 민원이 접수된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B씨는 현재 민주당 국방위 전문위원으로 근무 중이고 청와대 근무를 앞두고 인사검증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은 제비뽑기로 추천 방식이 바뀌면서 통역병 선발이 안 됐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게 오히려 역차별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는 B씨에게도 전화와 문자로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렇게 특혜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지만 이 정작 당사자인 군에서는 감찰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의혹을 조사하고 답을 해야 할 권익위원회도 검찰도 묵묵부답입니다. 국가기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자 법무부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해 충돌 내지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이제 신고를 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 어떤 배제 내지 일시정지 이런 이 처분이 가능하고. 법무부는 정부 조직법상 검찰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장관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추미애 장관 아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어서 추 장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권익위까지 추미애 장관 친위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답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까? 검찰 수사도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은 지난 6월 부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마쳤지만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내용이 조서에서 빠지면서 축소 수사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또 지난달엔 검찰 인사로 이 사건 담당 검사들까지 교체됐습니다. 비난 여론이 일자 동부지검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주임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받았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아들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야당은 추미애 장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직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전 장관과 비교를 했는데요.
딸 입시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조 전 장관은 아빠 찬스, 추 장관은 엄마 찬스를 썼다는 겁니다. 국회에 온 추 장관의 입은 오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최소영 기자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 장관의 엄마 찬스로 특혜성 황제 공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 찬스 데뷔더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미복귀 의혹을 두고 지난해 공정성 논란을 촉발한 조국 사태를 소환한 겁니다. 또 국민의힘은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정도로 치부할 수 없다며 권력을 동원해 국방의 의무를 해친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추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과 이를 반대하는 범여권 의원 간의 언쟁도 벌어졌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아들의 병역 의무 의혹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마치 흥신소 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이런 짓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서 유감입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총공세는 병역 문제가 전 국민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에 나타난 추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군 미복귀 의혹 수사에 대해 특임 검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예,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정치부 김윤수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죠. 네, 지금까지 나온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기간 동안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모두 3가지입니다. 네, 3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좀 살펴보면 이 새로 제기된 추 장관 아들이 입대한 2016년 의혹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2016년 추 장관의 아들이 입대한 후에 자대 배치와 관련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하는 자대로 가고 싶다 이런 내용의 의혹일까요? 네, 추 장관 아들에 대해 의정부에서 용산으로 자대 변경을 청탁받았다는 전 군 관계자의 녹취를 국민의힘이 공개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국민의힘 의원실 통화 내용인데요. 처음에 이사단, 의정부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규정대로 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예비역 대령은 카투사 병력 관리에 최종 책임을 지는 연대장급 지휘관이었는데, 이를 보면 누가 청탁을 했는지 외압이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는 녹취록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네요. A 예비역 대령,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용산 부대 배치 외압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측은 부대 배치 등은 컴퓨터 난수 추첨, 뽑기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의혹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의혹을 살펴보면 2017년에 제기된 의혹은 병가 연장과 관련된 특혜 의혹이죠. 네. 추 의원의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해서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건 민주당 의원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 측은 진단서, 소견서 등 병적 기록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 장관 아들이 이 치료를 꼭 받아야 할 만큼 아팠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의도를 저희가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아팠다는 걸 입증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아들이 2017년 6월 21일에 끊은 진단서가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2차 병가를 나간 건데 2차 병가 시작일 6일 후에 진단서를 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진단서 없이 병가를 받는 특혜가 있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해명을 또 이제 의혹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건데, 자, 마지막 의혹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역병으로 보내려고 했다. 이런 청탁이 있었다. 그런 의혹이죠. 네, 2018년 2월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카투사는 올림픽에 파견보낼 통역병을 뽑게 됩니다. 이때 또다시 추 장관의 아들을 통역병으로 보내달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보좌관이 관련 문의를 했다는 것까지는 군 관계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휘 라인으로 지시를 내리진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막 이런 것을 제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 하지만 어떤 경로로 어떻게 외압이 행사됐는지 역시 불분명합니다. 네, 밝혀야 할 부분이 많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김윤수 기자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속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별지급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끝까지 반대 메시지를 냈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걸 의식했는지 얼마든지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별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나 궁금하실 겁니다. 채널A 취재 결과 통신비가 지원이 된다는데 특히 비대면 원격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유력한 대상이 됩니다. 강병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통신비 지원을 위해 이동통신사들과 본격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비대면 활동이 활발한 계층에 1인당 통신비를 월 2만 원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을 받는 초중고 및 대학생 등이 주요 지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먼저 추석 전 지원 대상자의 요금을 할인해주면 정부가 손실분을 추후에 보전해주는 방식이 유력 검토 중인데 가입 요금제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당초 당정은 전 국민의 절반가량인 약 2,500만 명에게 월 10,000원대의 요금 할인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다소 지원 범위가 줄더라도 지원 금액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신비 부담이 큰 학생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통신비하고 등록금까지 이제 이것저것 자기가 다 해결을 하다 보니까 많이 생활비에서 좀 많이 모질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당정과 이동통신사들은 내일까지 협의를 가진 뒤 지원 금액과 대상, 지급 방식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학생들에게 통신비 2만 원 지원,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면 생기는 걱정이 금전 문제뿐일까요? 결국 학교 대신 부모가 아이 곁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최대 25일까지 쓸 수 있는 법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강은하 기자가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가 휴원과 휴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했고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10일이었던 가족 돌봄 휴가는 10일이 더 늘어나 최대 20일까지 가능해졌고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5일을 더 연장해 최대 25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미 돌봄 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지금과 같이 휴원, 휴교 조치에 더 이상 사용할 휴가가 없어 자녀 돌봄이 공백으로 이어져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휴가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월차만 쓴다 해도 회사의 사정을 봐가면서 내가 원하는 날짜보다 회사가 한가한 날을 하루 골라서 써야 하는 곳이 많은데 과연 10일, 20일 이렇게 휴가를 이해해줄 회사가 과연 몇이나 되며 가족 돌봄 휴가가 무급이다 보니 정부가 하루 5만 원씩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경제적 부담으로 휴가 사용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당 법이 근로자에게만 해당돼 자영업자나 방문교사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오늘 다시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을 수용한 겁니다. 보석때 냈던 보증금 3천만 원도 몰수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회색 마스크를 낀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내려옵니다. 호송경찰관과 함께 내려온 전 목사는
취재진 앞에서 재구속 조치에 불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죠. 전 목사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지난 2월 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구속 56일 만인 지난 4월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됐다가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140일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신분 절차 없이 서면 심리를 거쳐 구속수감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증금 3천만 원도 몰수했습니다. 전 목사는 언론 탓에 자신이 재구속됐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자꾸 언론에서 박력을 제가 조성했다 이렇게 몰고 가니까 내가 또 재구속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석 취소 조건에 방역 방해는 없습니다. 재판부가 정한 조건 중에는 위법한 집회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전 목사가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가해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목사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열한야나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감성연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오늘 본격적인 이 국회 데뷔를 했죠. 네, 이낙연 대표는 30분 동안 특유의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준비한 연설문을 읽었는데요. 기존의 국회 연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모두의 소망이 됐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마스크 벗은 얼굴을 어쩌다 보는 그 순간,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짧은 문장을 쓰면서 다양한 글귀를 인용한 감성 연설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뭐 기자 출신이라 그럴까요? 좀 네. 새롭긴 하네요. 자, 오늘 연설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면서요? 네, 경향신문 편집국장 출신이죠. 박래용 메시지 실장을 중심으로 이 연설문 태스크포스까지 꾸리고 준비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이제 네. 대표가 되면 할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 연설에 그런 내용이 좀 담겼습니까? 네, 이 대표는 오늘 자신이 꿈꾸는 대한민국 5대 비전을 밝혔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함께 잘 사는 인류 국가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가 구체적인 국가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비전만 보면 이 현 정부와 기조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네, 이 대표의 연설문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보다는 계승,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죠.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현 정부 국정과제인 전국민 고용보험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친문 세력을 끌어안아서 지지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야당의 반응이 기존과는 좀 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조차 협치 민주당을 기대한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리더다운 모습이 나왔다면서 우호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개천절엔 안 돼. 네. 이 광복절 집회 이후 이 방역 후폭풍이 컸었는데 일부 보수단체가 이 개천절에 또 광화문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어요. 네, 다음 달 3일 개천절에도 집회를 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네. 그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 오프 이런 문구가 적힌 포스터까지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핸드폰을 끄면 기지국 추적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 집회에 참석했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건데 네. 위험한 생각일 것 같아요. 자, 네. 민주당은 비판을 할 것 같고 국민의힘 태도가 좀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는 지도부까지 나서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해야 하는 집회는 진보, 보수, 그 어떤 이념과 성향, 목적을 떠나서도 허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이 광복절 집회발 코로나 확산 이후 국민의힘이 유탄을 맞았었죠. 네, 아무래도 광복절 집회가 보수 지지층이 중심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은 측면이 있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율은 광복절 집회 이전에는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습니다. 하지만 광복절 집회 이후 역전을 당한 뒤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당내에 다른 목소리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국민의당 일부 중진들은 극우라면서 손절하면 정통 지지 세력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 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으니까요. 이 집회는 당분간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방금 전 영상에서 국회 연설을 한 이낙연 대표. 오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또다시 귀가 조치됐습니다. 이번엔 국회 출입 취재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국회가 4번째로 폐쇄 조치된 겁니다. 정기국회 일정이 제대로 운영은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확진 기자가 본청의 일부 상임위원회 그리고 본관 소통관을 다녔기 때문에 꼭 문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도중 국회 출입기자의 양성 판정 사실을 직접 알렸습니다.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사진기자와 같은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기자입니다. 당시 코로나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지만 어제 다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자는 민주당 회의뿐 아니라 민주당과 의사협회의 면담 과정 등을 취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를 떠나 귀가했고 확진 기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조금 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2번의 자가격리를 포함해 5번째 귀가입니다. 국회 출입기자의 확진 판정으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의 시설이 부분 폐쇄됐습니다. 국민의힘 당직자의 확진 판정으로 방역 작업을 거쳐 재개방된 지 이틀 만에 다시 폐쇄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회 시설이 폐쇄된 건 지난 2월 이후 이번이 4번째입니다. 국회는 내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비롯해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이딴 확진자 발생으로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어서 안심하긴 이릅니다. 날씨까지 쌀쌀해지고 있죠. 코로나에 독감 환자까지 겹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내일부터 독감 무료 접종을 시작합니다. 누가 대상인지 김단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9명으로 지난달 14일 103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온라인 산악카페 모임에서 7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추가 감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주와 비교하면 확연히 떨어진 수치입니다.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거리 두기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8월 달에는 하루에 300~400명의 환자 발생이 있었고 그에 비교하면 확산세는 꺾인 양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최근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체계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도 확대하고 백신은 예방 범위가 더 넓은 제품으로 변동했습니다. 올해는 중고등학생과 만 62세에서 64세 사이 성인이 추가돼 임산부와 영유아 등 기존 대상자 등을 포함하면 전 국민의 37%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자가 몰릴 것을 우려해 내일부터는 생후 6개월 이후 영유아부터 이후 임신부와 고령층 등 연령별로 접종 시기를 분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는 건강한 성인도 접종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프랜차이즈 빵집과 아이스크림, 빙수 가게도 포장과 배달 영업만 가능합니다. 첫날 모습은 어땠는지 김민곤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프랜차이즈 빵집 매장 내부 모습입니다. 의자는 모두 테이블 위로 올려 치웠고 앉아있는 손님은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프랜차이즈 빵집과 아이스크림점, 빙수점 등도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되자 손님이 머물며 음식 먹을 공간으로 없앤 겁니다. 빵집을 찾은 손님들은 하나같이 빵을 포장해 매장 밖으로 나옵니다.
출근 시간 매장에서 빵으로 아침을 해결하는 모습도 오늘부터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침은 꽤 오셨는데 오늘 되게 항상 있어요. 포장 배달은 들어오는데 프랜차이즈 빙수점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포장과 배달이 가능하다고 입간판도 세워놨지만 배달 주문이 거의 없어 사실상 개점 휴업이나 다름없습니다. 매장 방문 손님 위주 장사인 탓에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손님을 못 받으면 저희는 자동 건너요.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지만 가맹점주는 자영업자라 매출 타격을 사실상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너무나 점주님들 할 수 없이 선생님들이 여기가 월세가 비싼데 사장님들이 되게 마음 아파하시는 거냐? 점주들은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돼 매장 영업 제한이 계획대로 오는 13일로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돼서 이동 없이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합숙 과외를 보냈는데 학생이 멍투성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벅지에 구멍이 생겼고 몸 곳곳에 멍자국이 생겼습니다. 재수생 안모 씨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합숙 과외를 받으며 선생들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나무 몽둥이로 그냥 엉덩이 때리다가 넘어지면 이제 막 온몸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부수고 다용도실에 자신을 가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결국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용도실에서 일어났죠.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싶어가지고 학생의 아버지는 선생을 믿었던 자신을 탓합니다. 코로나가 많아지면서 심해지면서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합숙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죠. 30대 여성과 20대 남성 과외 교사는 학생의 아버지를 찾아왔지만 되레 자신들의 행위를 설득시키려 합니다. 거짓말할 때만 때렸고요. 거짓말해서 이렇게 때리는 증거? 오늘밖에 아버님께서 죽이지만 말아서 때려도 된다고 전화 받았어요. 내가 여기 맡겨놓고 이렇게 만들라고 한 거냐고. 이게 사람이 보인다고. 학생은 허벅지 괴사 진단을 받아 2차례 수술을 받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올해 수능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채널A는 선생들의 해명을 들으려 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태풍은 체험하는 게 아니라 피하고 싶은 재난이죠. 인터넷 방송인들이 태풍을 위험하게 생중계하며 조회수를 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는 위험한 방송을 보고 어린아이들까지 따라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한반도 전역이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권에 들어간 오늘 새벽, 남녀 4명이 차에 탄 채 국도를 달립니다. 인터넷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멈춘 곳은 태풍 하이선의 상륙 예상 지점인 울산의 해변. 일단 10호 한번 바닷가 근처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일단 앞에까지만 가는 걸 하겠습니다. 안전모 같은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우산이 펴지지 않을 정도의 강풍 속에 온몸이 휘청대는 위험한 모습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인터넷 방송에는 바닷물이 차오른 해안가에서 높은 파도를 실시간 중계합니다. 시청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태풍 체험을 생중계하는 겁니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재미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더 위험한 체험을 부추기는 내용도 올라옵니다. 청소년들의 모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해당 방송을 송출하는 인터넷 방송 업체 측은 모니터 후 문제가 있으면 삭제나 방송을 중단시키겠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험마저 소재로 삼은 일부 인터넷 방송의 일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짓담 상태로 방치된 아파트들이 도심 속에 흉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면서 아파트 분양만 기다리던 서민들 피해도 이만저만 아닌데요. 현장 카메라 권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뼈대가 앙상하게 드러난 건물. 17년째 공사가 멈춘 경북 칠곡의 아파트입니다. 건설 현장 밖에는 이렇게 공사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벌어진 틈으로 안쪽을 보면 한때 쓰였던 걸로 보이는 건축 자재들이 녹슨 채로 박치돼 있습니다. 2001년 착공했지만 시행사 부도로 중단된 겁니다. 인근 주민들은 빈 건물이 탈선의 장이 됐다고 하소연합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방치돼 있으니까 흉물스럽고 비행 청소년들이 이 안에 전에 들어가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쓰레기 버리지 다 쓰레기 쪽으로. 여기로도 버리고 탱거통 싸든 휙집 던지고 뭐. 지난 5월엔 한 남성이 이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민 불안도 커졌습니다. 사람도 떨어져 죽고 음산해 어수선하 음산하지 그때는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지요. 태풍 예보라도 있으면 가슴을 졸입니다. 이 바람 불면 새벽에는 떨어진다. 여기 아줌마는 치를 뜬다. 시행권을 인수한 건설업체는 곧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 토지 점유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 칠곡구는 정부의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을 통해 부지를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낮으면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원칙적인 사고는 빨리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야 또 민간 사업이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국민 세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할 수도 없잖아요. 지난 2004년 분양한 서울 영등포의 주거형 오피스텔. 상가 진입로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계획대로면 한참 전에 입주를 마쳤어야 하지만 건설 공사가 16년째 끝나지 않으면서 오피스텔이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오후 8시입니다. 주변 다른 건물들은 창문마다 불이 환하지만 이 오피스텔은 건물 전체가 어둡고 깜깜합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입주하지도 못한 오피스텔 대출금을 10년 넘게 갚고 있습니다. 중도금을 중간에 넣다가 안 넣으신 분들도 있고 잔금만 남겨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세보다 싼 값에 입주할 수 있다며 분양권을 판매한 업체까지 등장해 추가 피해자도 생겼습니다. 자, 피눈물 나시는 그런 사연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1억, 2억, 3억이 전부인 사람들이 포기하고 나가실 때 그 뒷모습은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전국에 방치된 공사 중단 건물은 322곳에 이릅니다. 정부가 재정비 대상을 선정해 공공주택이나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행사와 지자체에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 전 세계 금융과 패션의 중심, 이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이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랜드마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세입자를 못 구할 정도입니다. 김정환 특파원이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말 연휴를 앞둔 뉴욕의 대표적 명소 타임스퀘어입니다. 평소 같으면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분주한 이곳이지만 코로나19 이후 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이렇게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마다 세입자를 구하는 간판과 짓다감한 건물들이 흉물처럼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십만 명이 교외로 빠져나가면서 맨하튼의 빈 아파트는 13,000가구. 통계 작성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뉴욕의 랜드마크인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패션업에 종사해온 한인 사업가는 요즘 한 집 건너 하나는 폐업했다 말합니다. 줄줄이에요. 그러네요. 여기 보면 스페이스. 저기 보시면 이 건물 전체가 다 텅 비었네요. 건물이 비는 걸 막으려 임대인이 먼저 파격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랜드로드가 자진해서 자기가 50%를 디스카운트 해주겠다. 팬데믹 끝날 때까지 그렇게 딜이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로 도시를 떠났고 학부모들은 도시 외곽의 안전한 학교를 찾아 뉴욕을 등지면서 도시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월세 240만 원 정도로 맨하튼에선 비교적 저렴해 인기가 많았던 이 아파트는 건물 전체가 비었습니다. 수십여 년간 성업 중이던 1층 상점들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대학가는 원래 평균 공실률이 2%에서 3% 사이예요. 미국이 50년 살았는데 50년 동안 처음 겪는 일이다. 일각에선 경제 재개의 방점을 도운 트럼프 재선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I think you want to leave after election. If Trump wins, will be good. 여전히 높은 실업률은 물론 브로드웨이 뮤지컬,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문화예술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I don't believe this economy just bounces back. I don't believe it's going to be enough just to go back. 단계별 재개에 들어가지만 세계 경제의 심장 뉴욕이 옛 명성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이렇게 활기를 잃어가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대규모 국제 박람회도 보란듯이 열고 있는데요. 22일째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자신감의 표시인데 그 통계에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물통을 가져다 나르고 꽃에 물을 줍니다. 중국 서비스 무역 박람회인데 개막 첫날에만 컨벤션 센터 개관 이래 가장 많은 숫자인 9만 5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대형 박람회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됐지만 중국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큰 규모의 박람회를 연 겁니다. 박람회장에는 관광 상품과 캐릭터 등을 홍보하는 한국관도 차려졌는데요. 참가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 관람객들이 모여서 인사인해를 이뤘습니다. 이번 행사 밑바탕에는 코로나19 방역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能够举办这么大的一个展会，我觉得是就是可以说明这一些疫情已经有了向好的运转。 중국 제약사 시노팜과 시노백은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比你们想象的更多人。对，比我们想象的人要多得多。即在今年底之前，能够有接近1亿剂的新冠疫苗生产出来。 시노백은 3차 임상시험이 끝나지도 않은 백신을 직원과 가족 등 3천 명을 대상으로 접종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22일째 본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승객 가운데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통계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 공포에 떠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무서운 후유증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9명이 여러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1차 팬데믹 초기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이탈리아. 바티칸 가톨릭병원이 코로나19 완치자 143명을 조사했더니 퇴원 후에도 후유증을 호소한 사람이 87%나 됐습니다. 후유증은 복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피로감이 가장 많았고 호흡곤란, 관절통, 가슴 통증 등의 순이었습니다. 심장 근육의 염증이라거나 심기능 저하, 부정맥과 같은 그런 심혈관계의 후유증도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경정신계 쪽에서도 후유증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냄새를 못 맡고 맛을 못 느끼는 경험담도 공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랜 입원과 격리 생활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I was feeling hopeless, full of despair. I couldn't shake the feeling that nothing mattered, and everything in this world was pointless and purposeless. 바이러스가 뇌에도 영향을 줘 심하면 환각 상태에 이르는 선망 증세를 호소하는 사례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 위에서 여러 장기를 직접 침투하거나 혈관염을 일으킨다든지 사이토카인 분들을 통해서 여러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완치 후에도 계속되는 고통.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진 철저한 개인 방역이 요구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이번에 닥친 태풍 하이선의 피해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컸습니다. 이 재난 강국이지만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과 산사태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갑작스런 산사태로 집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흙더미를 미처 피하지 못해 1명이 다쳤고 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나무는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사찰을 덮쳤고
풍력 발전용 터빈도 태풍의 위력에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대피소와 학교의 유리창이 깨지자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야 했습니다. 窓際の方がね、雨がこう吹いたりしてましたけどね。 어젯밤 나가사키시에서 관측 사상 최대인 시속 213km의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현재까지 1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370편 이상의 항공기가 결항됐고 신칸센도 멈췄습니다. 시내버스가 운행 정지한 거는 근데 이번이 처음이에요. 지금 또 오전까지는 거의 여기 스톱될 그런 상태였어요. 우리 교민들은 특히 피해가 없는 건 천만다행이고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일부 주민들은 대피소 대신 호텔에 투숙하기도 했습니다. 出る出ないに関わらずや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 연이은 태풍에 일본 열도가 긴장하면서 아직 발생도 하지 않은 제11호 태풍 노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최근 카카오톡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하반기에 바뀌는 법이라는 이런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미리미리 알아두자며 공유도 활발한데요. 신호 위반, 안전띠 단속, 주정차 위반 등 이 하반기부터 강화된다는 정책이 이렇게나 많다는 건데 어디까지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당장 다음 달부터 고속도로 진입할 때 CCTV로 자동 촬영을 해서 안전띠를 안 맸다면 과태료 3만 원을 문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2018년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로 이미 시행 중이죠. 팩트맨이 확인해보니 CCTV를 활용한 단속도 7년 전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험 시행은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문제로 폐기됐습니다. 도로공사는 영상 적발은 현재 경찰과 아직 협의 단계라며 다음 달부터 단속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하반기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범칙금이 강화되고 경찰이 5,000명 의 인원을 투입해서 집중 단속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이 정지선을 넘으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오토바이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무는데 하반기부터 이 범칙금이 강화되는 것 아니고 대규모 단속 예정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공유된 글 속에 50여 개의 정책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수년 전 시행됐거나 이미 바뀐 정책이 뒤섞인 가짜뉴스였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 팩트맨이 알려드립니다. 12월 10일부터 초과속으로 운전을 하면 단속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받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 100km를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번 이상 초과했다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에서 분야별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죠. 처음이란 것도 대단하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무려 1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다이너마이트 한 곡의 활동 가치가 회사 가치와 맞먹는 겁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가수 처음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경제적 효과가 1조 7천억 원 규모로 추산됐습니다. 웬만한 지역 산업단지와 맞먹는 경제 유발 효과입니다. 음원 판매와 공연 등을 통해 2,400억 원이 넘는 수입이 기대됩니다. 화장품 수출은 이보다 더 큰 규모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유명세가 K-뷰티의 상징인 한국산 화장품이 새로운 시장으로 뻗어가는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아권을 넘어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월드 투어 매출을 제외했고 내구재 소비에 미칠 간접 효과도 제외한 최소한의 추정입니다. 이것이 향후에 국가 이미지나 국가 브랜드 등 상향에 따라서 이제 상승 효과를 고려하면은 그 효과는 더욱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칸과 아카데미 작품상에 빛나는 기생충 등 한류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지식재산기구가 경제 혁신 역량을 측정해 지난 2일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등을 제치고 역대 처음으로 세계 10위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상승세지만 역시 잘 나가던 테슬라 주가가 하락세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이라고 해서 더 관심이 가는데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위험한 주식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락세였던 미국 기술주 중에서도 테슬라의 흐름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난달 31일 사상 최고치를 찍은 테슬라 주가는 줄곧 하락해 3일엔 9% 넘게 폭락했습니다. 다음날 소폭 만회하긴 했지만 역부족. 테슬라 주가가 20% 가까이 빠지는 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3,969만 달러, 우리 돈 470억 원 넘는 테슬라 주식을 직구했습니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테슬라 주식 규모는 시가총액의 약 1%, 보유 주식 수가 10대 주주보다 더 많습니다. 혁신 주도하는 산업에 묻어두면 먼 미래에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살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이 오히려 저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월가에선 테슬라 매수가 위험하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미국의 한 주식 투자 연구소는 역사상 가장 큰 카드로 만든 집이라며 진짜 가치는 지금 주가의 10분의 1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가가 순이익의 159배에 거래되는데 시장 점유율이나 생산량으로 계산해봐도 거품이 끼었다는 분석입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강점은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분석으로 지금의 주가를 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는 지금 뭔가 접근을 해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으로는 지금 설명하기가 좀 힘드니까. 전문가들과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선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낙관론과 버블 붕괴의 전조라는 비관론이 엇갈립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응시 대상자 대부분 86%가 시험 접수를 취소했습니다. 내년에 새로 나오는 의사가 확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이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대상자는 모두 3,172명. 이 가운데 86%인 2,700여 명이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요청에 따라 지난 1일 시작 예정이던 국시를 일주일 연기했고 응시 취소자들의 재접수도 지난 4일까지 해서 어제 자정으로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추가 접수나 연장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국시 거부 의대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 국가시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년 신규 배출되는 의사 수가 평년의 7분의 1로 줄어드는 상황. 당장 수련병원에서는 인턴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공중보건의, 군의관 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렇게 의사 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은 의대 정원을 늘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논리와도 상충된다며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파업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정부와의 합의도 무의미하다고 경고했습니다. 18일째 집단휴진을 이어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성원들에게 내일 오전 7시 업무 복귀를 제안하고 전원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복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해 일부 전공의들은 파업을 계속하는 등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감독의 작은 행동이 팀 분위기를 띄우고 똘똘 뭉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 어우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던 최강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GS칼텍스 차상현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 명장면 김태욱 기자입니다. 선수들이 공에 맞을까봐 차상현 감독이 몸을 날려 보호합니다. 멋쩍은 웃음을 보이네요. 저렇게 안 해도 선수가 다 필요합니다.
이번엔 선수들이 감독을 애타게 찾습니다. 선수들이 똘똘 뭉치고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비결. 차상현 감독의 따뜻한 리더십에 있었습니다. 펜스를 살짝 넘긴 구자욱의 홈런. 그런데 홈런 친 타자의 표정이 왜 이럴까요? 3루타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야. 당연했죠. 사이클링 히트라는 대기록을 위해서는 3루타가 필요했는데요. 홈런이 나오자 많이 아쉬워하네요. 동료의 홈런에 신이 난 선수도 있습니다. 주장에게는 경례를 하고 두 팔 벌려 환호를 하기도 합니다. 인형으로 저글링 축하 공연도 펼치네요. 부담감에 공을 던지지 못한 신인의 실수도 나오고 의도적으로 공을 잡지 않는 베테랑의 센스도 볼 수 있는 스포츠 명장면. 이번 주도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은 북한 청진 부근 육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내륙의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태풍이 남긴 강력한 수증기로 내일까지는 해안가와 산간 지역에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상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물결은 최고 10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도 3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 텐데요. 주업하는 선박은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빗줄기는 많이 약해졌는데요. 앞으로 중부와 호남은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고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린 뒤 내일 낮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5도에 머물겠고요. 대전 28도, 대구 30도로 예상하고 있고 남부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낮에는 다소 더운 감이 있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에 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주로 갈수록 아침, 저녁으로는 더욱더 서늘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분투. 아프리카 인사말인데 우리 국회에서 들렸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인사말을 꺼내며 야당을 향해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하자고 말한 겁니다. 코로나 극복, 디지털 전환, 한반도 평화, 합의를 이루자는 내용들입니다. 비록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는 사안은 없었습니다만 당신, 야당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야당은 이 대표의 연설이 울림이 있다며 협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상대 당을 깎아내리던 모습과는 달랐죠. 이낙연 대표가 우분투를 언급할 때 이 본회의에 이런 화면이 떴습니다. 당명을 바꾼 야당, 지도부가 바뀐 여당, 국민을 위한 협치를 이뤄낼 기회는 온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